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이제 곧 봄이 오는데요. 예, 환영의 뜻으로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화석들의 증언인데요. 창조와 대홍수 심판의 증거들 화석입니다. 지난번에 그랜드 캐년 이야기할 때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 요단강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은 물이 많아져서 이 언덕에 넘치는 이제 홍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또 베푸셨는데 그것이 이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딱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건너간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그 대표들에게 이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바깥으로 꺼내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한쪽에 쌓아놔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설명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4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화석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화석들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들의 그 첫 번째 그 뜻이 뭐냐면 종류대로 창조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1장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화석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대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모든 생명체들이 육지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 대홍수 때 다 휩쓸려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17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이 화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화석에 대해서 좀 집중 연구를 해볼 텐데요. 화석은 이 한자말로는 돌처럼 변화된 것이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fossi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남긴 흔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화석
물고기가 살았던 흔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 또 이런 공룡 발자국 같은 것들도 이제 생명체들이 남긴, 생활하다가 남긴 흔적들도 다 넓은 의미로 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석은요, 왜 중요하냐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똑같다. 그러면 변하지 않은 거죠. 변하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많이 다르다. 그러면 변한 증거죠. 그럼 변했다는 얘기는 진화론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변해온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고, 변하지 않은 증거다라는 것이 창조론의 주장입니다. 화석은요, 기본적으로 대개 퇴적암 속에서 발견됩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턴가 옮겨와서 쌓인 거거든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생명체들이 함께 파묻혀서 이제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화석을 발굴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화석은 꽤 비쌉니다. 수석보다 더 비싼 게 화석입니다. 주말마다 여기저기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화석 하나 발견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경우에 따라는 몇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제 제가 화석이 비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이 캐러 다니기는 좀 힘들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앞마당을 포크레인으로 확 판 다음에 거다가 시장에서 동태, 명태 이런 거 다 사다가 파묻어 놓으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후에 파보면은 거기 화석이 돼 있을까요? 경험상 그렇지 않죠. 파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되게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화석은 이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물고기나 이런 것이 죽은 다음에 화석으로 남으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화석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나중에 흙들이 와서 서서히 이렇게 덮게 되면 결국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화석으로 될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석이 되는 거라면 지금 현재 한강, 낙동강 그 밑바닥에는 화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강 밑바닥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이렇게 보통의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느린 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애구애구 이러면서 파묻혀야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화석들은요, 갑작스럽게 매몰이 돼서 파묻혀가지고서 화석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실제 한번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보통 어떤 생명체가 파묻힌 다음에 화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썩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 사는 주변에는 이런 미세한 생명체들이 다른 생명체들이 죽고 나면은 곧바로 분해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이 진드기거든요. 우리들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개 이 카바 같은 거 안 빨고서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면은 거기에 진드기들이 잔뜩 우글우글 모여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적당하게 나쁘게 해주신 게 다행이에요. 응? 아침에 옆 사람한테 안녕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봤는데 콧잔등에 진드기가 한 10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 이게 눈에 보인다.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세한 생명체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다른 생명체들을 계속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부패와 분해를
겪지 않고 화석화가 되려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들은 갑자기 파묻혀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야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 화석을 잘 보시면 입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딱 물고서 화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삼키지도 못하고 물고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서 야, 참 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장면으로 화석이 남을 수 있을까, 이걸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고기가요, 크기가 서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대개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씹어먹을까요? 아니면 진공청소기처럼 훅 하고 그냥 한꺼번에 삼켜버릴까요? 대개 저 정도 상황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에 물고 있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식사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남겠느냐? 아마도 이 두 물고기가 한꺼번에 파묻히는 와중에 옆에 조그만 물고기 하나가 있으니까 넌 또 뭐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물고서 그대로 파묻혀서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화석이 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말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발견되는 게 아니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장면들이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보세요, 이 황당한 표정. 그건 얘네들이 이제 입에 물고만 죽었으니까 좀 황당한 표정인데, 비교적 좀 행복한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서 죽었어요.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뭐 몇 시간 이내에 다 분해가 될 텐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쟤도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공룡 이야기할 때 잠깐 보신 건데, 이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 앞다리를 딱 물고 나서 생각을 바꿔갖고 그냥 이대로 화석이 돼버릴까? 뭐 이런다고 저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 두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파묻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냥 얼어붙은 듯이 화석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동물이 죽고 나면요, 이 내장이나 이런 기관들은 되게 아주 빠르게 부패와 분해가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공룡, 이 심장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가 그 흔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빠르게 화석화가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물속에 사는 이 어룡의 일종인데요. 익티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어미가 있고 어미 뒤에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둘이 헤엄치고 있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분석한 사람들이 이것은 아마 이 어미가 새끼를 조기 분만한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벤 상태에서 어미가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냥 분만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미가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어룡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미가 뱃속에 5마리 새끼를 벤 상태로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마리의 새끼의 그 뼈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태아 같은 것들은 비교적 빨리 부패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저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갑작스럽게 파묻힌 후에 빠르게 화석화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육지동물인데 배에 그 쌍태가 있습니다. 새끼를 2마리 벤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화석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잠자리, 보통 이 잠자리가 죽고 나면 개미들이 이 시체 뜯어가기 바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죽고 나면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잠자리가 이게 아주 선명하게 원형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죽은 후에 그냥 노출된 게 아니라 그냥 파묻혀서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화석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파리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해파리가 얼마나 연하고 묵처럼 쉽게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해파리도 이렇게 선명하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갈매기나 이런 것들이 그 죽은 것을 뭐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이것도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 같은 것들도요, 가만히 보시면 세밀하게 보면은 아주 정교한 이 구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새우들이 죽고 나면은 다른 생명체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분해돼서 너덜너덜해져 버리는데, 근데 원형 그대로 이렇게 새우들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파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덩치가 큰 이런 동물 같은 경우들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장면들은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경우고, 대부분 이 덩치가 큰 동물들의 화석 같은 경우는 심하게 뒤틀려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이 파손된 상태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죽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흙이 와서 쌓여서 화석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큰 압력에 의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부서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고기 화석인데요. 여러분, 얘가 살았을 때 전공이 발레가 아닙니다. 너무나 심하게 휘어져 있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저렇게 휘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짓눌리듯이 파묻혔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태로 화석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화석이 발견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네브라스카 지방에 가면 9천여 마리 정도 되는 콧불소, 낙타, 멧돼지 이런 큰 동물들이 한꺼번에 막 뒤엉켜서 집단적으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혹시 죽기 전에 반상회를 했을까요? 우린 죽을 때 항상 거기 가서 죽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집단적으로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저것들을 한꺼번에 휩쓸어다가 한 군데다가 파묻어 놓을 정도의 큰 격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자꾸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대홍수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이 화석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게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화석을 구경하면서 저건 고사리다, 저건 조개 화석이다 이러면서 종류만 이렇게 대충 구별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고사리들 화석을 잘 보면은요, 잎이 활짝 펼쳐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이 고사리가 살고 있다가 흙에 서서히 파묻히게 되면 파묻히는 도중에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잎이 오그라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파묻힌 거라면 오늘날 전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고사리 화석은 잎이 오므라든 상태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시들은 상태에서 파묻혀갖고.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이 고사리 같은 것들이 잎을 활짝 펼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파묻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암모나이트인데요. 조개 종류입니다. 암몬조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암몬조개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데 작은 건 요만하고요. 큰 거는 이만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잡으면 동네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암몬조개나 이런 것들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보통 그 바닷가에 놀러 가보시면 알지만 쟤네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이 그냥 굴러다니다 보면은 뭐 따개비 같은 게 달라붙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거기에 막 구멍을 뚫고 또 뭐 이렇게 파도에 부서져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암모나이트 조개 같은 것들도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죽어서 세월에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면 그 표면에 막 따개비도 달라붙고 부서진 상태로 대부분의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암몬조개 화석들을 이렇게 발견해 보면은 표면 상태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몰되어서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발견되는 것이 조개 화석입니다. 왜냐하면 조개 껍데기는 썩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조개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조개 화석들이 발견될 때에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 화석들을 보시면서 한번, 뭐냐면 이 조개들이 되게 이게 그 이메페라 그래가지고 껍데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갖고 이렇게 딱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개들이 되게 입을 딱 다문 상태로 화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놀러 가보시면 알지만 조개들이 죽고 나면은 요 두 개의 껍데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쉽게 이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너덜너덜해지죠. 그 만약에 이 조개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죽은 후에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라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90% 이상은 이 껍데기가 따로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화석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개 화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입을 딱 다물고서 화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뭐 삼엽충도 이렇게 똘똘똘 말려서 화석으로 발견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냐 하는 건데,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화석이 된다고요? 갑자기 파묻혀서 부패와 분해가 정지돼야만 화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화석들이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화석화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나무들이요, 이 통째로 이 돌덩어리로 변해서 저렇게 화석으로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석이 될까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통째로 이렇게 단단하게 화석이 되려면 이 바깥에서부터 광물질이 침투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물질이 바깥에서부터 침투해 들어가면 바깥에서부터 딱딱해지겠죠. 맞죠? 바깥에서부터 딱딱해지면 바깥이 단단해지면은 그 안쪽으로 광물질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까지 완전히 이 바위 덩어리로 변하려면은 저게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려야 바위 덩어리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통째로 화석이 되는 데는 뭐 적어도 수만 년, 수십만 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역시 그 화석으로 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뭐 사람의 경우는 몇십 년, 100년 이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지질학인데요. 여러분 보통 막 지질학 얘기할 때는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 이런 얘기 하죠. 그 정도의 긴 시간을 이제 지질학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화석으로 변하려면 생물학적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생물학적 시간 내에서는 화석이 잘 안 만들어지고 정말 뭐 몇만 년 정도 걸리면서 서서히 화석이 될 거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화석으로 변하는 데는요 생물학적 시간 내에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이 북쪽 섬에 타라웨라라는 화산이 지금부터 100년 전쯤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한 곳에서 터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바바바방 이렇게 터져가지고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집이 화산재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파묻히고 그 다음에 막 가옥들이 부서지고 뭐 이렇게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화산재에 뒤덮인 마을이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교원 건물도 이렇게 부서지고 그랬는데 이 화산이 폭발한 후에 한 30년쯤 지나서 이 화산 폭발한 지역을 조사하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햄덩어리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모자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되고 햄덩어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되려면 몇만 년 걸리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이내에 화석이 된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크나레스보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뭔가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몰려들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다가 뭐 곰인형 뭐 그 밖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곰인형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반년도 안 돼서 완전히 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흘러내리는 이 물 속에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그게 자꾸 스며들어 가지고서 저 곰인형을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저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얼마 지나서 가보면은 이제 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발견된 건데요. 카우보이 장화입니다. 이 장화가 1980년에 발견됐는데 이 장화 속에 사람 다리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화를 신은 채로 죽은 거겠죠? 근데 이 다리뼈가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장화를 언제 만든 거냐 그래가지고 이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1950년대에 수제품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걸 만든 회사는 1936년에 설립된 회사고. 그러니까 이 신발 만든 지 30년도 안 돼서 그 신발 신발 신은 사람의 다리뼈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뼈가 화석이 되는데 몇십 년 이내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뜻 보셨던 그 나무가 통째로 화석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보통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그 규소라고 하는 그 원소가 이제 모래 이론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소가 나무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돼버린 이제 그런 나무를 규화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etrified wood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규화목들 보시면은 야, 이렇게 큰 나무가 통째로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변하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그래가지고 이 미국 워싱턴의 그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거기에 이 규화목이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그 건물 앞에. 근데 요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지금부터 2억 년 전 나무가 화석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거니와 이게 통째로 돌덩어리로 변하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화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발견된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레방아가 통째로 돌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물레방아가 구석기 시대 물레방아냐? 아닙니다. 이 물레방아는 만든 지 100년이 안 된 물레방아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이제 떠났겠죠? 떠나고 나서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 물이 그 속에 이제 암석 성분이 들어있으니까는 이 나무들을 완전히 점점 돌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레방아가 통째로 화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호주에서 발행되는 창조론 관련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더니 어느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과 함께. 그래서 이제 사진, 이 기사,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1978년에 여기를 방문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요 사진 찍기 15년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도 신기해갖고 기념 사진을 찍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15년 전에 자기가 찍은 사진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봤더니 물레방아 한두 칸이 화석화가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물레방아가 통째로 화석이 되는데 100년도 채 안 걸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돌덩어리 나무가 완전히 화석이 된 거 보면 막 오 장구한 세월 이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 진화론 교육을 받다 보면 막 몇 억 년이라는 단위에 익숙해져 갖고 당연히 저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가 화석이 된 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년 이내에 오렌지가 화석이 된 것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린 바로는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하는데 생물학적 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니면 지질학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물학적 시간 내에서 충분히 화석이 될 수 있다입니다. 아까 그 쭉 확인시켜드린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예, 들을 땐 뭐 이해가 되는 듯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명체가 화석이 되려면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이제 화석이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파묻힌 후에 그것이 화석으로 변하는데 무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다. 예, 아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화석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걸 제가 만약에 말로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 돌아가시면서 오늘도 되게 우기더라 뭐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게 실제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증거들을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 진화론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진화론에서는 과거에 살던 생명체가 점점점 변해가지고 오늘날 생명체들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들과 모습이 많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확인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석들은 오늘날의 생명체들과 모습이 많이 다른가? 아닙니다.
80% 또는 그 이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일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멸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여러분 이 은행 열매 이거 구워 먹으면 꽤 맛있죠? 예,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입맛이 다셔지죠? 예. 여러분 이런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행나무 잎 화석들을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살아있는 화석, 영어로는 living fossil인데 저게 이제 왜 저렇게 표현을 하냐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는 중생대 때에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1억 년, 2억 년 전쯤에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1억 년, 2억 년 전에 출현했던 그 생명체가 지금 현재까지 늠름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세월이 지나갔으면 다른 생명체로 진화를 했거나 아니면 멸종돼서 소멸돼야 되는데 1억 년 전, 2억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생명체는 굉장히 생명력이 찔기다. 그래서 이미 화석으로만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화석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은행나무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꿋꿋이 버티고 살았다면 생명력이 꽤 질길 테니까 저거 갈아 먹으면 오래 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약을 만들어서 한동안 지금도 계속 팔고 있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 진코민, 기넥신. 옛날에 막 한참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은행나무가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이제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생명체들 중에 살아있는 화석이 몇 종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은행나무가 이게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똑같은 은행나무 잎들이 확인되죠? 그럼 여러분 1억 년, 2억 년 지나는 세월 동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했죠. 진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는 증거는요, 진화하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이 1억 년 전에 살았던 은행나무 잎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은행나무 잎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진화한 거 아닌가요? 이러거든요. 그러실까봐 보세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다는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예요. 은행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플라타너스 아세요? 여러분 요거 열매 요거 띄어갖고서 요거로 머리 때리면 되게 아프죠?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짓궂은 사내 아이들이 저거 가지고 다니면서 때리고. 근데 이 플라타너스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 이파리 모습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데 화석으로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이파리들이 똑같이 발견돼요. 뭐 어느 쪽이 더 원시적이고 어느 쪽이 더 진화된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플라타너스는 그냥 플라타너스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단풍잎, 가을에 단풍이 들면 참 아름답고 멋있는데요. 단풍나무 잎들도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단풍나무 잎이에요. 그리고 풍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풍나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과 오늘날 살고 있는 것 비교해보면 그냥 똑같은 풍나무고요. 그 다음에 야자수 이파리도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역시 오늘날 살고 있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밤나무도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
너도 밤나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굴피나무라고 하는 것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요. 버드나무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 자작나무도 자작나무고, 목련도 그냥 목련이고, 달에도 똑같이 발견되고, 오리나무도 똑같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포플라도 마찬가지고, 느티나무도 마찬가지고, 물부추 물소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사프라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고사리도 그냥 고사리고,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색깔이 다른데요 뭐 이러는데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울레미 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석으로만 발견되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는요,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화할 때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었던 건데 진화 도중에 멸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화석과 똑같은 게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호박 아시죠? 이 먹는 호박 말고 이 보석 종류에 해당되는 준보석이라고 하죠. 이 호박은 나무의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변형이 돼 가지고 생긴 건데, 그곳에 이제 곤충들 같은 것들이 막 함께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굳어져서 그 속에 이제 곤충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 곤충들은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 진화 순서상 무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척추동물 이전에 먼저 존재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호박 속에 들어있는 저런 곤충들은 보통 연도를 매길 때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던 곤충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호박 속에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보통 박물관에 전시되면은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 개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개미와 똑같은 개미가 오늘날 살고 있어요. 얘하고 좀 인터뷰를 좀 해봐야 돼요. 넌 좀 어떻게 진화를 했냐? 근데 똑같아요. 개미 종류 중에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게 생긴 개미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카리브해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호박 속에서 발견되는 개미인데, 이 네모난 부분하고 동그란 부분하고 어느 쪽이 머리일 것 같습니까? 예, 네모난 쪽이 머리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호박 속에 들어있는 이상하게 생긴 이런 개미, 연대는 대략 지금부터 2,500만 년 전에서 4,0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던 개미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긴 개미라서 상당히 원시적인 개미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와, 옛날에는 참 희한한 개미가 살았었나 보네 이러는데,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잡혔어요. 아니, 수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개미나 오늘날 살고 있는 개미나 똑같아요. 그럼 혹시 이 개미들은 고집이 셌을까요? 딴 건 다 진화해 가고 있는데 얘네들만 우리는 절대 진화하지 말자 이러면서 수천만 년 동안 남아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석만 보는 거예요.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개미만 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호박 속에 들어있는 이 이상한 개미를 보면서 야, 이게 수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이 개미들의 조상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반대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저런 개미가 자기들 주변에 늘 있으니까 저런 개미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인터넷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한꺼번에
어떤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수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해석되는 개미나 오늘 살고 있는 개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화석은요,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호박 속에 들어있는 그런 곤충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을 이 날개 무늬까지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근데 부채벌레 목에 해당되는 곤충인데, 이 도미니카에 있는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중아메리카 그 지역에 있는 이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하겐이라고 하는 곳에 홍수 지질학에 관한 그 전시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아킴 쉐븐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고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창조를 믿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알려주냐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진화론에 찌들어가지고서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는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계속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을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제는 똑같아예요.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벌레가 보이세요? 언뜻 나뭇가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벌레거든요. 꼭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인데 이걸 대벌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나뭇가지처럼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움직여요. 근데 이 대벌레 종류들도 화석으로 그대로 발견돼요. 얘네들도 결코 진화하지 않았어요. 나방 종류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그냥 나방이고, 나비도 그냥 나비고, 벌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이 그냥 벌일 뿐이고, 그 밖에 바퀴벌레도 똑같이 그냥 바퀴벌레예요. 바퀴가 진화돼서 바퀴벌레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갈파리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스콜피언 플라이라 그래서 이 꼬리에 전갈꼬리 같은 것이 있는 파리 종류예요. 근데 화석으로 똑같은 종류가 그냥 확인이 돼요. 모기도 역시 과거의 모기나 지금 모기나 똑같이 모기고, 벼룩도 그대로 화석으로 발견되고, 거미도 거미고, 잠자리도 잠자리고. 여러분 오늘 강의는 누구도 와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대신 누가 좀 하실래요? 계속 거미도 거미고 뭐 이러면 되거든요. 1시간 내내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올챙이 새우라고 이름 붙인 건데,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새우 종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게 화석으로만 이렇게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억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던 좀 특이한 새우다. 올챙이 비슷하게 생긴. 그래갖고 이거 화석 발견된 것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막 2억 년 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어요. 스웨덴, 헝가리 좀 더 숨어 있지. 발견됐어요. 근데 2억 년 전 살았다는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도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상태로 사진을 찍은 건데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물새우 종류인데, 이것이 화석으로만 발견됐을 때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쪽에서 화석으로만 발견됐을 때는
2억 1,500만 년 전에서 3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와 석탄기의 암석들 속에서 발견되던 민물새우 종류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던 건데, 오늘날 호주 아래쪽에 이 태즈메니아 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 섬에 산 개울에서 살고 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2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밖에 뭐 개도 개고 가재도 가재고 해마도 역시 똑같은 해마의 모습으로 화석으로 발견돼. 해파리도 아까 이건 확인했고요. 불가사리도 그냥 불가사리고, 뭐 살라멘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좀 특이하게 생긴 거죠. 근데 역시 똑같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달팽이도 달팽이고 조개 종류도 마찬가지고, 거북이도 거북이, 개구리도 개구리, 악어도 악어, 투아타라도 투아타라, 뱀도 그냥 뱀이에요. 박쥐도 박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난번 공룡 이야기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공룡 화석 잔뜩 발견된 그런 지대, 그러니까 이 고생대 전형적인 퇴적층 속에서, 중생대죠. 중생대 공룡 살았다는 시대의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진화론에서는요, 막 수억 년 전부터 생명체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변해왔다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종류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국 쭉 확인시켜 드린 대로 화석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종류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이 퇴적층 속에 나무들이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되는데, 희한한 거는 얘네들이 퇴적층 속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퇴적층을 관통해서 수직으로 화석으로 발견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의 지층에 걸쳐서 나무가 화석으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보통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진 지질학자들은 이 퇴적층이 뭐 30cm 쌓이는데 5,000년쯤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뭐 1cm에 1,00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걸 보시면 이 사람 키와 비교해 볼 때 몇 배나 더 큰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여러 개의 퇴적층을 관통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60cm 정도 쌓이는데 1만 년쯤 걸렸다고 본다면 이거는 적어도 뭐 10만 년 가까이 세월을 관통하고서 화석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몇만 년의 세월을 뚫고서 나무가 화석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 퇴적층이 쌓인 게 몇만 년이 맞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죽은 후에 썩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마도 저 나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주여, 저는 화석으로 남고 싶사옵나이다. 근데 아직도 저를 이 흙이 저를 파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좀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음에 한 10만 년을 기다렸다가 다 파묻히고 난 다음에 이제 화석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또는 이 나무가 이 퇴적층 속에 와서 푹 박힌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 속에 저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푹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이렇게 푹 박아놨다는 흔적도 없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퇴적층이 쌓이는데 몇만 년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그랜드 캐년 이야기할 때 퇴적층들이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쌓인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죠? 결국 그동안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 퇴적층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서 쌓이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퇴적층과 나무가 한꺼번에 그냥 파묻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 이런 퇴적층을 막 몇백만 년 동안 쌓인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몇만 년 이상 걸려서 쌓인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증거들이 이제 발견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 지구가 굉장히 오래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굴입니다. 동굴 구경 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동굴 구경 가보면 뭐 멋있기도 하지만, 희한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그 동굴에 대해서 이게 설명된 걸 읽어보면 뭐 이 동굴은 뭐 몇만 년 된 거라는 둥, 또는 몇백만 년 된 거라는 둥,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동굴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바위 암석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고드름처럼 자라서 내려온 것을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간 것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이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순 아시죠? 그죠?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죽순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석순. 그 다음에 아예 위아래가 관통해서 기둥처럼 된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석주.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석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동굴에 가보면은요, 이런 석순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듣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 끄트머리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이 큰 석순이 만들어지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릴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종유석, 석순이 아주 오랜 세월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위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 종유석이 어린아이 키만큼 자랐잖아요. 그럼 이게 몇만 년 동안 자란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의 링컨 기념관 지하에 자란 종유석이에요. 링컨 아시죠?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지하에 어린아이 크기만한 종유석이 자란 거예요. 그럼 저 링컨이 구석기 시대 전쟁 영웅이냐? 아닙니다. 최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저 정도 종유석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해보았어요. 종유석과 같은 저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한번 키워봤어요. 키워봤더니 조건만 갖춰지면 80일 만에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80일 만에 이만큼 자랐으니까 80일이면 한 3달 정도잖아요. 그러면 3달 정도 이만큼 자랐다면 30개월 정도 되면 이거 10배 자라겠죠. 30개월이라 그래봤자 뭐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3년 만에 저거 10배 자란다면 30년 정도 자라면 저것에 또 10배 자라겠죠. 그럼 수십 미터 되는 종유석들이 몇십 년 이내에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대학에 있는 지하 건물에도 자라고요. 석순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자라나온 것도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인디아나주에 있는 어느 메모리얼 빌딩,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그 빌딩이잖아요. 그 건물 지하실에 자란 석주예요. 그래서 한 11피트면은 4m 정도 자란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만들어진 지 4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4m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건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하고 이 건물이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쪽에 있는 그 광물질을 포함하는 지하수가 여기까지 스며들어 와가지고서 이 건물이 지하가 텅 비어 있으니까 천정에서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종유석이 자라고 밑에서부터 석순이 자라고 그게 계속 자라다가 결국은 기둥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둥이 하나 자라는데
40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자랐다면 이거 10배 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죠. 4000년 동안 자라면 저거의 100배까지도 자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연 동굴 속에 있는 저런 종유석들이 인간의 역사 시대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몇백 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저런 종유석이나 이런 게 자라려면은 저걸 자라게 하는 성분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대홍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물이 바다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대륙이 솟아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일단 완전히 물에 잠겼던 그 대륙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 물들이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면 지구 내부에 이런 동굴이나 이런 곳에 그 사이로 광물질을 포함하는 물들이 줄줄줄 흘러내리게 되면 저런 종유석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충분히 있으니까는 쭉쭉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냥 여기서 똑똑 떨어지는 물밖에는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원료가 충분하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료가 떨어지게 되면 성장 속도가 거의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주 느리게 자라는 것만 겨우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서 똑똑 떨어지는 속도로 이 전체가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적어도 몇만 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분이 키가 170cm라고 보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라는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1년에 1mm가 자라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1년에 1mm 자라난다면 1700mm 자라는 데는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1700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쭉 크다가 나이가 들면 거의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성장이 멈춘 다음에 거의 아주 조금 자라는 그 속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자라려면 뭐 1700년 걸렸다. 뭔가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종유석들이 조건만 주어지면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자랍니다. 그래서 뭐 55년 된 광산 내부 그 터널에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막 자라있는 것들도 확인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석순 속에 박쥐가 파묻혀 있는 것도 발견돼요. 정말 이 석순이 뭐 1년에 1mm 뭐 이런 식으로 느리게 자란다면 저 박쥐는 파묻히기 전에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통째로 저렇게 파묻혀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석순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유석만큼이나 느리게 자란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산호입니다. 예. 바다 쪽에 이렇게 그 관광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산호 같은 거 이렇게 따서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산호들도요, 아주 느리게 자란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호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자란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다에 빠진 신발 위에 자란 산호예요. 그럼 이 신발이 로마 시대 군화냐? 아닙니다. 기차표 케미슈즈 시절의 신발이에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렇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8개월 만에 없던 이 산호들이 막 생겨나고 있던 산호도 크게 자라고 이러는 것들이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산호들이 얼마든지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냥 몇 억 년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저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퇴적층도 만들어지고 화석도 만들어지고 종유석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호들도 자라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요. 표준 화석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뭐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퇴적층 속에서 화석들을 발굴을 해보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돼서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막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화석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데, 그런데 어떤 종류의 생명체 화석들은 어떤 퇴적층 속에서 특히 좀 많이 발견돼요. 그럼 차라리 얘네들을 좀 기준으로 삼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게 표준 화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공룡은 대표적인 중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생대예요. 그 퇴적층은. 그래서 어떤 시대를 나타내주는 화석, 그걸 표준 화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룡은 더 이상 중생대 표준 화석이 아니에요. 표준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룡은 이제 지난번에 확인해 드렸고요. 이제 이 고생대 표준 화석들을 좀 잠깐 보실 텐데요. 자, 이 고생대 표준 화석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다나리, 암몬조개,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삼엽충 뭐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이 바다나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다나리 화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바다나리 화석인데요. 이 나리가 그 백합 종류를 나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 중에 노랗고 조그만 나리를 개나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리라는 얘기는 그 백합 비슷하게 생긴 거라 그래갖고 이게 뭐 바다나리 이러니까는 저게 식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분류상으로는 동물에 분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군데 붙어서 고착 생활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게 바다나리 화석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끝까지 배추 화석이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바다나리 화석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와, 고생대, 지금부터 수억 년 전에 살았었던 이 바다나리 화석이다. 이래갖고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어요.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바다나리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이 바다나리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모양새가 다른데요 이러는데, 여러분 얘가 물에 휩쓸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바다나리예요. 일단 변했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억 년 전에 바다나리가 살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수억 년 전에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 화석이 발견되면 고생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무조건 고생대 이렇게 해석하는 건 틀린 생각이겠죠? 그럼 바다나리가 표준 화석이에요? 아니에요? 표준 화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나이트라 그래가지고 암몬조개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이 암몬조개의 사촌쯤 되는 것이 앵무조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은 썩질 않으니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앵무조개 화석이 발견되면 이것도 뭐 지금부터 뭐 1억 년, 2억 년 전에 또는 몇 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던, 그리고 지금은 멸종된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필리핀 근처에 팔라우라고 하는 섬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언뜻 보시기에 뭐 바위덩어리 이제 단면처럼 보이지만 이게 박테리아가 우글우글 번식해 갖고서 덩어리가 진 겁니다.
여러분 그 우유나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오래 놔두면은 그 안에 덩어리 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조그마한 생명체들이 막 번식해서 덩어리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전혀 없다가 진화론에 의하면 맨 처음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숨 쉬는 이런 공기 속에는 산소가 들어있죠.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원시 상태에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원소들이 질소나 산소가 있었다기보다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이런 환원성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환원성 대기 상태에서 산소가 있는 산화성 대기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없던 산소를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원시 생명체 중에 하나인 이 시아나 박테리아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시아나 박테리아들의 그 화석 발견되면 뭐 지금부터 몇 억 년 전에 한 10억 년 전쯤 생명체 진화 초기에 지구상에 산소를 만들어 주었던 아주 고마운 그런 생명체 화석이다 이러면서 그냥 박물관에 아주 귀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미국의 이제 박물관 저도 가봤더니 지구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진화 초기에 있었던 생명체이기 때문에 막 지금부터 1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얘가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이 카리브해 연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면 막 10억 년 막 이렇게 연대를 매기는데 오늘 똑같은 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잔뜩 살고 있어요. 호주 서쪽에 상어만이라고 하는 상어들이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하는 그 바닷가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다 샘플 채취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뭐 1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된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다 막 고생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표준 화석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엽충이 있어요. 이 삼엽충도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뭐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갖고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면 뭐 5억 4천만 년 전에서 5억 1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다. 이렇게 박물관에 이제 설명해 놓고 그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느 삼엽충 한 마리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이에요. 근데 맨발 자국도 아니고 남학신 자국입니다. 샌달. 그러니까 적어도 지능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샌달 자국 뒤꿈치 부분에 뭔가 하나 밟혔는데 그걸 확대하고 헤쳐보았더니 삼엽충 한 마리가 지그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삼엽충이 사람 발에 깔려서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삼엽충과 아주 유사한 종류의 이 생명체를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고생대 표준 화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나리, 앵무조개 또는 암몬조개, 그 다음에 박테리아,
삼엽중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다 살고 있거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이게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수억 년 전에 살았던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새와 아주 유사하게 학생들에게 진화를 믿게 만들었던 물고기 화석이 하나 있거든요. 실러캔스라고 하는 화석이에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화석이 발견되는 바람에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진화의 증거가 발견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왜 이 화석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 어류가 물고기 종류가 진화해가지고서 육지도 돌아다닐 수 있는 양서류가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육지로 돌아다니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도 변해야 되지만 단순히 다리 모양으로만 변한다고 해서 육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통 그 수영을 해보면 아시지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려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 혹시 아세요? 또는 물 바깥에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죠? 왜냐면 물은 부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물속에서만 살던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려면 자기 몸을 자기가 직접 지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치가 큰 동물이 자기 몸을 직접 지탱하려면 근육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몸에 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기본적으로 저 몸을 딱 받쳐주니까는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제 몸에 뼈가 없고 근육만 있다,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을 주고 한번 일어나갖고 여러분 이런 다음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있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도 진화돼서 양서류가 되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도 변해야 되지만 그 다리 속에 뼈가 생겨야 돼요.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뼈가 생기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러캐스라는 물고기 화석을 발견을 했는데 이 앞지느러미 쪽에 뼈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반가운 건지 몰라요. 드디어 이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진화해서 나가려고 물속에서 열심히 지느러미를 갖고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느러미 속에 뼈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양서류의 먼 조상쯤 되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 실러캔스는 지금부터 막 6,500만 년 전에 진화 과정 중에 존재했던 물고기고 지금은 멸종했다. 그래갖고 이 화석 발견된 거를 막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수천만 년 전의 물고기 화석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잡혔어요. 좀 더 숨어 있지? 잡혔어요. 화석의 모습 그대로 잡혔어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었는데 똑같은 게 잡힌 거예요. 일단 변했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아프리카 쪽에서 좀 잡히다가 요즘은 인도네시아 그쪽 근처에서도 잡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과 똑같아. 그렇다면 진화의 증거가 아니죠. 얘는 분명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인터뷰를 하면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들은 진화 안 했걸랑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하도 진화론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온통 진화론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이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니까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뭐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화석을 연구하고 조사하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쪽에는 원주민이 오늘도 한 마리 잡았어 이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투구개라고 하는 건데요. 개 종류인데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영어로는 horseshoe crab이라고 해서 말 발굽처럼 생긴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화석은 공식적으로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었던 투구개 화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매김이 돼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그 투구개가 어느 날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비교를 해볼 때 진화가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여러분하고 모습이 차이 나는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진화하신 겁니까? 그냥 똑같아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산란철이 되면 바닷가 쪽으로 몰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중생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진화론에서 어떤 시대의 기준이 된다고 했던 표준 화석들이 확인해 봤더니 다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로 플레이스 아티팩트라고 하는 건데요. 진화론에서는 이 고생대 중에 이 석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식물들이 한꺼번에 하여튼 이렇게 파묻혀가지고서 석탄이 형성된 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광산에서 캐내지는 석탄들의 대부분이 이 석탄기 때 형성된 석탄들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석탄기는 고생대에 해당되고 이때는 이 척추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양서류나 뭐 이런 종류가 출현했을 때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석탄기 퇴적층 속에서 석탄 덩어리 속에서 쇠그릇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쇠그릇은 적어도 사람 정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만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석탄기 퇴적층 석탄 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진화론 주장을 그대로 하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양서류들이 쇠그릇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밑에 요 편지 같이 생긴 요건 뭐냐면요.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이거 확인하는 글을 쓰고서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1912년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윌버턴 근처 탄광에서 나온 쇠그릇인데요.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맹세를 한 맹세문 같은 건데 여기 대충 보시면은 전력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석탄 덩어리 한 개가 너무 커갖고 그걸 좀 잘게 부수려고 큰 쇠망치로 깨트렸는데 그 쇠그릇이 석탄 조각에다가 자국을 남기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고 석탄 덩어리 속에 들어있던 쇠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석탄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추적해 봤더니 그 근처에 광산에서 탄광에서 나온 거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내 앞에서 맹세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면 아우로 플레이스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이런 쇠그릇을 만들 정도면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진화론에 의하면 신생대 끄트머리쯤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쇠그릇은 어느 퇴적층 속에서 발견돼야 되냐면 신생대 끄트머리쯤의 퇴적층 속에서 이런 쇠그릇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서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왔다,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 나간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아티팩트가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요, 수백 개가 발견돼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만 발견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만든 도구가 석탄기 퇴적층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생대라는 시절은 지구상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고생대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는 중생대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런 시대는 진화론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시대이지 실제 지구 역사 속에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 속에서 망치가 발견됐어요. 중생대 백악기면은 공룡 살았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망치가 발견되기 직전에 깨트리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파묻혀 있던 거예요, 이것도. 근데 딱 깨트리고 났더니 속에 망치가 발견돼요. 이 발견된 현장이고, 그래갖고 이 망치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걸 떼어내갖고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구조도 조사해보고, 여러분 사람마다 지문이 있는 것처럼 이 망치도 저 쇠 부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추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망치를 성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은 철이에요. 철, 쇠. 근데 상당량의 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염소가 들어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상당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산채로 집어넣나 뭐 이러면서. 그런 염소가 아니고 여러분 여름에 그 수돗물에서 그 장마철에는 그 염소 소독 많이 한다고 염소 잔뜩 집어넣기 때문에 수돗물 받아놓고 나서 조금 기다렸어야 됐죠. 염소 날아가라고. 이제 그런 화학 성분인 그 원소인 염소가 상당량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전공이 그 금속공학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철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염소가 들어있는 철은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염소라는 원소가 독성이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저걸 철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그 가스 마시면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걸 그냥 이 쇠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속에다가 염소를 집어넣는다고 그게 철 속에 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염소가 들어있는 망치가 발견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망치는 오늘날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망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 속이려고 일부러 망치 하나 이렇게 이 중생대 퇴적층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서 여기 이상한 거 발견됐다 이러고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아까 그 쇠그릇이나 이 망치들은 대홍수 이전 사람들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제조 방법으로 만든 유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손가락 모양 화석이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모양만 손가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단면을 잘라보고 그 다음에 내부 단층 촬영을 이렇게 MRI 스캔을 해봤더니 사람의 손가락 손가락이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고양이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고양이와 같은 포유동물, 젖먹이 동물들은 신생대에 출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고양이 화석이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론 시나리오가 맞질 않는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됐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순서로 진화됐다고 이렇게 배우냐면 대충 퇴적층 속에서 아무래도 아래쪽에서는 무척추동물이 주로 발견되고 위쪽에서는 포유류나 조류들이 발견된다. 이래갖고 저렇게 이제 진화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순서를 잘 보시면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게 무슨 순서냐면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의 높이 순서예요. 원래 살고 있는 높이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또 누가 이런 관점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무슨 상황이겠어요?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 때 파묻히는 순서예요. 맞죠? 아니,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새가 나는 아래쪽에 파묻히고 싶어 이래서 아래로 기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지구를 휩쓸고 도는 이 물들이 산을 허물어뜨려 갖고 결국은 바다까지 싣고 올 텐데 원래 바다 쪽에 살고 있는 게 먼저 묻히겠죠. 그래서 결국 쭉 확인시켜 드린 대로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생명체가 화석으로 만들어지려면 대개 갑자기 파묻혀서 아니면 오랜 세월 서서히 파묻혀서 아주 빠르게 파묻혀서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화석이 되는 거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파묻힌 다음에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인 화석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비교해 봤더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종류 그대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지질시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화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의 화석은 진화의 순서를 보여준다? 아니면 살고 있는 서식지의 높이 순서다? 서식지의 높이 순서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엉뚱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배우시는 바람에 전혀 사실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이론을 배우는 바람에 더 이상 성경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던 화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시죠?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확인해보면 진화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화석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모든 화석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증거다. 또 하나는 이 모든 화석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큰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아까 5가지 쭉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홍수는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홍수는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홍수 안 일으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꽃다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